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입니다. 모의고사 19회 계속해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학개론 51번 되겠어요. DTAP로 예방접종할 수 있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자, DTAP는 외워야 되죠. 뭡니까?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DTAP, 디파백 꼭 외우고 시험 보러 가시고요. MMR 아셔야죠. 자, 세 가지 예방접종을 MMR 한 방으로 한꺼번에 맞는 거예요. 홍유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되겠고요. 자, 폴리오는요? 폴리오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자, 맞는 시기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우리 2, 4, 6개월에 맞는 거 한번 살펴봐요. 2, 4, 6개월에 같이 맞는 거. 자, DTAP, 디파백 2, 4, 6개월에 맞죠? 자, 폴리오 했습니다. 왜 오 하냐면은요. 3차를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폴리오 2, 4, 6개월에 예방접종 하는 거고요. 자, 뇌수막염 힙주사라고도 하고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되겠습니다. 뇌수막염 예방접종이에요. 세균에 의한 거고요. 2, 4, 6개월에 예방접종합니다. 또 폐렴구균 있어요. 폐구균 2, 4, 6개월에 접종합니다. 자, DTAP는 2, 4, 6개월에 맞고 사실 15에서 18개월에 4차 학교 가기 전에 유딩 때 4세에서 6세 5차 접종까지 학교 가기 전에 5차 접종까지 해야 되는 예방 접종인데요. 일단 거기까지는 약간 심화로 나올 수가 있지만 2, 4, 6개월에 맞는 것들 요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래요. DTAP, 폴리오, 뇌수막염, 폐렴구균. 자, 52번 지역사회보건의 1차 예방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임산부 산정간호. 자, 우리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질환 발생 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예방접종이나 환경위생, 보건교육 등이 1차 예방에 들어가죠. 2차 예방은 이제 우리가 모든 건강검진, 받는 검사라고 있으면 2차 예방에 들어가고, 자, 웬만한 치료 같은 것들은 2차 예방에 들어간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3차 예방은 사회적 복귀, 재활을 위한 자, 예방 활동들을 3차 예방이라고 하죠. 자, 임산부의 산정 간호 1차 예방에 들어가는데 이런 질문 받았습니다. 선생님, 임신 이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신은 벌써 발생했기 때문에 2차에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임신은요, 질병이 아닙니다. 임산부와 태아가 우리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받는 1차 예방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 외에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 그리고 치매 환자의 인지검사, 유방암 검사 2차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의 재활은 3차 예방 되겠습니다. 53번 방문 간호사가 방문 간호를 하는 목적 옳은 것은 했어요. 답은 3번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의 향상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방문 간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간호학교에서 그 노인 장기 요양에서 말하는 방문 간호랑 다른 거죠. 지금 공중보건학개론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문 간호, 즉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 간호에 초점을 두고 묻는 문제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있죠. 자기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 그리고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그리고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을 길러주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WHO에서 제시하는 건강의 정의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5번이죠. 이제 WHO 우리 세계보건기구죠. 건강을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를 건강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55번 문제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은요. 답은 2번 님비 현상 되겠어요. 냄비가 아니고 님비입니다. Not in my backyard 해서 공공의 수익성이 있지만 공공시설이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근데 내 지역에 오는 건 원치 않아 하면서 반대 시위하는 폐기물 처리장이나 또는 발전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 지역에 오는 건 원치 않아 하는 거예요. 반대는 핀피 현상입니다. 어떤 시설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면 막 수익성도 좋고 지역 개발에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게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걸 핀피 현상이라고 하죠.
자, 3번의 열섬 현상은 도시 중심부 기온이 다른 주위 지역들보다 올라가는 거 말하죠. 이게 열섬 현상이고, 4번의 엘니뇨 현상은요. 저기 먼 나라 페루 지방에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는 걸 엘니뇨라고 하죠. 수온이 올라가는 게 왜 문제겠냐 하지만은 그 바닷물 수온 때문에 전 세계에 기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가뭄이 생기고 막 산불도 나고 건조해지고 그렇답니다. 자,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온이 떨어져서 바닷물 수온이 떨어져서 비가 많이 오게 하고 홍수가 생기고 한답니다. 넘어갈게요. 자, 56번 문제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관리율과 자기관리율이 높은 질환으로 오른 것은요. 답은 2번 당뇨병이죠. 자, 관리하는 거. 관리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만성질환인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관리해요? 자, 일단은 이 만성병은 걸리게 되면 평생 약을 먹거나 평생 관리해야 돼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방함으로써 또 발생률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는 게 또 당뇨병, 고혈압 이런 질환들이죠. 만성 질환들. 뭐 식이 조절하거나 체중을 좀 조절하거나 운동을 꾸준히 한다거나 술, 담배 안 하거나 이런 걸로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는 질병이다. 자기관리율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질환들 되겠어요. 자, 1번에 인플루엔자, 3번에 메르스, 4번에 신종플루 뭐예요? 감염병이잖아요. 이거 내가 조심한다고 관리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한 명 걸리면 학교에서 그 주위의 친구들 죄다 걸리고 집에 오면 가족들 죄다 걸리고 이게 감염병이고 뭐 어떻게 이거는 관리를 할 수가 없어. 물론 마스크 쓰고 뭐 손 씻기 잘하고 뭐 이런 것들 있겠지만 어때요? 만성병보다 관리율이 훨씬 줄어들죠? 훨씬 적어요. 자, 5번에 충수돌기염은 뭡니까?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아니죠. 충수돌기가 괜히 뭐 없어도 되는 게 달려있어 갖고 염증을 일으켜. 특별한 이유가 없어. 어느 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걸렸다 하면 수술하고 나면 또 완치가 돼. 수술하면 끝이야. 그죠? 관리할 필요가 없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속관리율, 자기관리율 이런 거 나오면 만성질환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57번 문제. 가정방문 전 보건간호사가 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5번이죠. 자, 방문 전에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읽어보고 방문 날짜, 방문할 순서대로 물건을 준비해서 가방을 정리해 놓습니다. 방문 전에 해야 될 거죠. 그 가족에 대한 사전 조사가 또 반드시 필요해요. 감염병이 있으면 마지막에 또 우리 방문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미리 그 가족에 대한 정보 파악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자, 방문 간호사가 편한 날짜로 방문일을 정하는 거 아니고요. 또 횟수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이 시간이 될 때, 농번기 때 이런 때는 또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피하고 바쁜 시간 피해서 가족들 중심으로 약속을 잡아야 돼요. 횟수도 마찬가지. 자, 간호사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거 아니죠. 가정 방문의 단점 되겠어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는 점. 자, 치료한 물품 그리고 개인 소지품은 다른 가방에 서로 넣어두도록 한다. 내 소지품을 치료할 가방 안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자, 58번. A형 간염 하나의 간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3번이죠. 식기를 개별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자, A형 간염은 전염성 간염입니다. 또는 유행성 감염이라고도 하고요. 당연히 혈청 감염이 이루어지고 플러스 분변, 경구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사용했던 그릇, 음식, 손에서 손으로 대변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식기를 당연히 따로따로 사용해야 되고요. 집단 활동에 참여시키면 안 되죠. 수분 섭취는 권장을 합니다. 자, A형 간염은 카타르성 황달이라고 해서 또 카타르성 간염이라고 해요. 황달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변에도 빌리루빈이 배출되어서 소변 색깔이 암갈색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좀 배설을 많이 시켜줘야죠. 자, 지방 섭취는 제한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간에서 만드는 담즙이 지방의 소화를 돕잖아요. 근데 담즙이 배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지방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자, 5번 A형 간염 백신은
예방 차원에서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A형 감염이 걸린 환아에게 백신을 투여하지는 않죠. 자, 59번. 환청이 들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환자는 어떤 정신질환으로 예상이 됩니까? 답은 조현병입니다. 조현병. 예전에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정신분열병이라고 했어요. 스키조프레니아. 정신이 분열됐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가장 심한 증상이 환각, 환청이에요. 환청. 막 누가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막 음악 소리, 뭐가 깨지는 소리 이런 건 환청이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 행동을 보이고 뭐 이상한 행위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조현병 되겠습니다. 60번. 폐결핵의 주된 감염 경로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답은 1번이죠. 기침으로 인한 공기 감염됩니다. 자, 결핵은요. 이제 결핵에 걸린 소 있어요. 젖소가 걸릴 수가 있는데 그 젖소에게서 짠 우유를 그냥 마시게 되면 또 결핵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외에는 다 공기 감염이에요. 비말로 감염된다. 기침으로 아주 멀리 전파가 되죠. 자, 우유는 반드시 저온살균을 거친 우유를 마셔라 하는 거예요. 6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 유행성 이하선염 되겠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예요.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 홍유풍 예방접종하는 것들, MMR 모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모두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간염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 일본내염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 폴리오 소아마비 바이러스입니다. 광견병 바이러스예요. 뒤에 바이러스 글자 붙여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A형 간염 바이러스. 자, 우리 세균성은요, 디파백 있죠. DTAP 예방접종으로 맞는 거 얘네들은 다 세균성이에요. 디프테리아균, 파상풍균, 백일의균 되겠습니다. 결핵균이에요. 콜레라균, 장티푸스균, 자, 파라티푸스균, 성홍열도 균 되겠습니다. 세균성. 요 정도만 알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나머지 리케차성 있죠. 이 진드기, 모기 뭐 이런 게 매개가 돼서 감염병 일으키는 거. 발진열,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 로키산, 홍반열 이렇게 4개만 알아주세요. 자, 우리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 유행성 이하선염, MMR은 모두 바이러스성이라고 하는 거. 자, 62번에 구강 점막에 코플릭 반점이 생기는 전염성 질환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홍역이에요. 홍역. 자, 우리 홍역은 좀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홍역의 특징적인 증상은요. 자, 홍역은 처음에 열이 막 나면서요. 입 안에 하얀 반점들이 막 생겨요. 그걸 코플릭 반점이라고 합니다. 코플릭 반점하면 홍역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결막염이 발생하고요. 그러면서 발진이 생기는데 그 발진이 목 뒤에서 시작해서 몸통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양상이라고 하는 게 좀 특징적인 증상이죠. 또 하나는 이건 심화일 수 있는데 이 발진 부위에 색소 침착을 남기는 것도 홍역의 특징적인 증상들 되겠어요. 자, 우리 수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수두는 발진, 그리고 뭐 수포, 농포, 가피가 24시간 내에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는 거. 수두. 그리고 수두 한번 앓으면 나중에 그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다가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에 백일에는 100일 동안 기침한다고 해서 백일해예요. 청색증이 올 정도로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자, 4번에 풍진은 우리 풍진, 이 임산부 풍진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임산부들은 풍진 항체가 있어야 돼요. 임신 예정인 사람들은 검사를 해서 풍진 항체가 없으면 풍진 예방접종 맞고 한 달 있다가 임신 계획해야죠.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임신 초기에 아이에게 감염이 되면 이 선천성 풍진이라고 해서 그 기형을 일으킬 수가 있죠. 심장질환, 난청, 소두증 이런 거. 기형을 남길 수가 있는 게 풍진이다 하는 거고요. 자, 디프테리아 하면은 위막 생각하면 돼. 디프테리아 1급 감염병이죠. 무슨 진단검사 어떻게 해요? 시크 테스트 하죠. 디프시크. 시크 테스트로 진단검사 할 수 있는데 이 디프테리아는 그 목, 후두 이런 부분에 위막, 가짜 막을 막 형성을 해서요. 허연 막을, 기도를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응급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거.
자, 각각의 질환의 특이한 점, 특이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3번 병원체가 숙주에 대해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답은 1번 동력이죠. 동력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체 성질 이 개념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염력은 숙주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증식하니까 병원체가 증식하니까 감염되었다고 하죠. 감염력입니다. 병원력은 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또 병을 안 일으킬 수가 있어요. 병을 일으키는 능력을 병원력이라고 합니다. 현성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자, 동력은요. 동력은 병을 일으켰는데 그냥 간단하게 병을 앓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심각한 임상 증상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은 동력이라고 합니다. 자, 면역력은 병원체가 감염되고 나면 숙주에게 뭐가 생겨요? 항체가 생기죠.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면역력. 자, 감수성은 뭔가요? 감수성이 높아지면 그 숙주가 감염이 더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감염되기 쉬운 상태를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64번 임산부의 산전관리 목적은요? 답은 1번 안전한 분만 되겠습니다. 자, 산전관리를 함으로써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산모와 태아의 사망률도 줄이고 합병증도 줄이고 태아에게서 저체중아라든지 사산, 유산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안전한 분만을 위해서 산전관리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65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 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입니다. 답은 뭔가요? 의료 관련 감염병이죠. 이거 병원 내에서 감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병이 없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발생한 그 균에 의해서 내가 감염이 되는 경우에요. 의료 관련 감염병 심각합니다. 뭐가 있냐면 풀로 쓰자니까 너무 길어요. VRSL, VRE, MRSA, CR이죠. 얘들은 뭐냐면 방코마이신 내성 성장알균이라고 해서 황색 포도알균이라고 해서 뭐냐면 VRSA는 방코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도 이겨버리는 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병원에 이런 항생제들에 적응한 균들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원한 환자들이나 진료를 보는 환자들이나 또는 면회 간 아이들한테도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병원에 환자를 면회 갈 때는 아이들 데리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균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항생제 우리 주사약 잴 때 장갑 끼고 안 째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장갑을 끼고 재셔야 돼요. 이 항생제가 우리 피부에 닿으면 어떨까요?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 항생제에 또 대항하는 균들이 계속 진화를 해요. 균들이 엄청 진화를 빨리 해요. 우리가 항생제를 그 만드는 속도보다 균이 진화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항생제라고 볼 수 있는 그 방코마이신에도 이기는 균들이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균들 VRSA가 얘가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 얘는 VRE는 V가 반코거든요. 방코마이신 내성 성장알균, M은 메티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고요. C는 카바페닌이라고 하는 항생제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자, 66번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업무는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간호사 보조 및 요양 위주 간호 되겠습니다. 자, 이 직무 범위를 넘어가면 뭐라고 하죠?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 치료, 검사물 채취도 사실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보조한다 또는 진료 보조, 그리고 자료 수집, 그리고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이런 것들이 간호조무사 업무 되겠습니다. 67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요.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했을 때 벌금은요. 답은 3번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되겠어요. 자, 우리 정신질환 법률 있죠.
거기서 3년 3천만 원 세 가지 정도 알아두세요. 3년 3천만 원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거나 또 신고하지 않고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그리고 정신질환, 우리 직무에 관한 비밀 누설한 자 3년 3천만 원 되겠습니다. 68번 임상학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이지만 결핵균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답니다. 증상도 있고 엑스레이 찍고 뭐 혈액 검사 다 결핵인데요. 객담 배양 검사에서 객담에서 음성이래요. 답은 3번이죠. 결핵 의사 환자라고 하는 것은 결핵 의심 환자를 말합니다. 자, 볼게요.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폐결핵, 2번의 폐결핵은 폐에 결핵균이 감염이 돼서 폐결핵이 발생된 거죠. 결핵균으로 발생하는 질환은 결핵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헷갈리는 건 전염성 결핵 환자, 잠복기 결핵 환자, 결핵 의사 환자에 대한 개념들이죠. 자, 전염성 결핵 환자, 활동성 결핵 환자는요, 제일 쉽죠. 증상도 있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그리고 조직학적으로도 소견이 결핵을 가리키고요. 또 객담 검사를 했더니 객담을 배양했더니 결핵균이 나왔어. 활동성 결핵 환자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잠복기 결핵 환자는요. 결핵 감염 검사에서는 일단 양성이 나왔습니다. 일단 피에서 혈액에서는 양성이래요. 그런데 증상이 아직 없어. 그리고 방사선 엑스레이 찍었는데 증상과 엑스레이상 문제가 없어. 그건 뭐다? 잠복기죠. 당연히 객담에서도 나오지 않죠. 증상이 없는데 객담이 나올 리가. 그건 잠복기 결핵 환자라고 해요. 자, 우리가 문제에서 보는 의사 환자, 의심 환자라고 하는 건 증상도 있어. 증상을 딱 봤을 때 딱 결핵이야. 엑스레이 찍었더니 결핵 너무너무 맞아. 피검사에서도 결핵을 가리키는데 이상하게 객담 검사만 하면 가래에서 결핵균이 나오지 않는 거야. 의심은 되는데 균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된 객담에서 배양한 결핵균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결핵 의심 환자, 결핵 의사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69번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에서 헌혈자에게 체열 전에 실시해야 될 건강검진 항목은요. 답은 1번 빈혈검사 되겠습니다. 우리 헤모글로빈, 혈색소 수치를 보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정상이어야지 헌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체열 전에 하는 검사 활력징후 검사 하고요. 혈압, 맥박, 체온, 호흡 재고요. 빈혈 검사합니다. 빈혈 검사.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황상구리 수용액이라고 해서 약간 파르스름한 용액에다가 혈액을 한 방울 피를 내서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중이 서서히 가라앉아야 되는데 둥둥 떠 있잖아요. 둥둥 떠 있는 걸 뭘 나타내냐면 그 혈액 속에 혈색소가 부족하다는 걸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이 검사를 한 다음에 헌혈을 진행했는데 요즘에는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체열 전에 해야 되는 검사는 반드시 빈혈 검사 하게 되고요. 우리 이런 문제 있었죠. 혈액을 선별하는 검사죠. 이제 혈액원에 가져가서 그 혈액을 선별하는 검사에는 B형 간염, C형 간염을 검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 인체 T림프 영양 바이러스 검사, 매독 검사, 간 기능 검사 중에서 ALT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70번 공중보건학 20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죠.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서 모자보건 수첩을 받은 임산부에게 구강검진을 실시해야 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시군구청장 되겠습니다. 우리 구강보건사업에서요. 구강보건사업에서 이 정도 알아둡시다. 기본 계획은 5년이에요. 5년마다 기본 계획을 하는데요. 누가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세운다. 자, 실태조사 하죠. 실태조사는 3년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요. 자, 세부 계획은 1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시도지사가. 자, 그리고 시행을 하는 거. 시행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하는 건 누구냐면 시군구청장이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 임산부 구강검진 마찬가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영유아,
그리고 뭐 사업장, 구강검진 모두 실시하는 것은 시군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자, 71번부터는 실기 문제 되겠습니다. 진단검사에 대한 내용이 옳은 것은요. 답은 5번이죠. 전열구 검사 CBC는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검체 용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이게 CBC 바틀인데요. 자세히 보면 투명한 용기 안쪽으로 하얀 가루가 묻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항응고제예요. 우리가 CBC 체열을 할 때는 이렇게 바틀에 우리 혈액을 한 2-3cc 넣고요. 손바닥에 올려서 살살 굴려주게 됩니다. 그래야 항응고제와 잘 섞이면서 시간이 지나도 혈액이 응고되지가 않고, 응고되지 않아야지 또 우리 CBC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검사실에서 이제 혈액을 체열을 한 다음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기구 위에다가 혈액 바틀 올려놓은 거 보셨죠? 그게 바로 CBC 바틀이고, 이 항응고제와 잘 섞여서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기계도 다 있어요. 우리가 실습 다녀온 학생들이 문제를 틀려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건 본 적이 있대. 혈액을 안 굳게 하기 위해서 거기 올려놓은 건 본 적이 있는데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CBC 바틀 안에 항응고제가 들어있다고 하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1번 보시면 뇌파 검사할 때는 반드시 금식할 필요 없죠. 우리 수면 검사, 양상 검사 할 때도 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또 우리 뇌신경 검사할 때도요. 이제 두피에다가 이제 스티커 같은 거 붙여가지고 선을 막 연결해서 기계에다 연결하면서 뇌파를 보게 되는 건데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심전도 검사도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2번에 위내시경 검사 전에 위장관 활동 촉진제를 투여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위내시경 할 때는 위와 장이 활동하고 있으면 안 되고 쉬고 있을 때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위장관 활동 억제제는 줄 수 있는데 위장관 활동 촉진제는 주지 않습니다. 자, 3번에 소변 배양 검사를 할 때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소변 배액 주머니에서 소변을 채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소변 배액 주머니는 뭐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균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변 배양 검사라고 하는 건 무균적으로 소변을 채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도뇨관에다가 소독솜으로 닦고 멸균 주사 바늘을 삽입을 해서 소변을 채취하게 됩니다. 자, 4번 상부 위장관 촬영하고 나서 수분 섭취를 제한할 게 아니고 오히려 수분 섭취는 권장해야 되죠. 우리 상부 위장관 촬영할 땐 조영제, 바륨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몸속에 남아있으면 바륨이 변비도 일으키게 되고 우리 대변 볼 때 하얗게 나오는 것도 바륨 때문이죠.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바륨을 배출을 빨리 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 권장한다 해야 되겠습니다. 72번 폐쇄 공포증 있는 환자가 불안해할 수 있는 검사는 4번 자기공명 영상 촬영 되겠습니다. 우리 MRI 촬영할 때 통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자석 자기장 흐르는 자석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완전히 통 안에 혼자 들어가게 되니까 이 폐쇄 공포증 있는 환자가 많이 불안해할 수가 있어서 보통 이런 분들은 수면제 넣어서 잠자는 동안 촬영을 하고는 합니다. 자, 73번 위관 영양에 대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1번 주입 전에 실온 정도의 물을 30cc 준다 입니다. 자, 30에서 60cc 줄 수 있죠. 주입 전과 후에 물을 주게 됩니다. 자, 2번은 1분에 150cc씩은 너무 빨라요. 1분에 50ml씩 주입하게 됩니다. 자, 3번에 위액을 확인하고 버리면 안 되죠. 위 내용물 확인했으면 다시 위에다가 주입시켜 준다는 거. 또 그 내용물이 다시 뽑아봤을 때 100cc 이상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라? 위관 영양 주지 말고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자, 영양백의 높이는요. 높이는 위나 골반에서 30에서 50cm 높이의 영양백을 위치시키시면 되겠어요. 너무 높으면 너무 빨리 들어가고 너무 낮으면 역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주입하고 나서는 환자를 반자 위로 30분 정도 더 앉아 있도록 해서 소화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4번 엉덩이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환자에게 변기 대주는 방법은요. 답은 1번이죠. 측위 자세에서 변기 대주고
악마 위로 다시 똑바로 눕히면 변기가 엉덩이 아래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금기가 아니라면 머리치를 30도 정도 상승시켜주면 좋아요. 그래야지 힘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침상 난간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75번. 멸균 물품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답은 1번. 용액은 멸균 용기에 따르기 전에 1 내지 2cc 정도 버리고 그 버린 부위로 다시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물품의 뚜껑을 내려놓을 때, 뚜껑을 바닥에 놓을 때는 어때요? 그 내면이 위로 가게 해서 놓아야 되죠. 또 그 뚜껑을 들고 있을 때는 어떻게 들고 있어라? 내면이 아래로 가도록 들고 있어라. 그런데 내려놓을 때는 다시 내면이 위로 가도록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번에 이동겸자 끝이 손잡이보다 위로 가게 잡는다. 이동겸자지 펄셉자라고 해서 그 펄셉을 잡을 때 손잡이 부분 끝이 잡은 물건 쪽 잡는 부분이 손목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항상 아래로 내려가도록 들고 있어야 됩니다. 4번에 멸균 물품에 멸균 표시 용지가 없으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다시 용지를 붙여서 소독 들어가야 돼요. 멸균 소독. 멸균 용지 없으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 멸균 물품 젖으면 어때요? 젖었어도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5번에 멸균 물품은 허리 높이보다 낮으면, 자, 허리 높이에서 어깨 넓이까지가 멸균 부위 되겠어요. 허리보다 낮은 부분은 멸균 부위가 아닙니다. 항상 허리 높이보다 높은 작업대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76번. 낮은 수준의 약한 소독으로도 소독이 가능한 물품은요? 답은 1번 청진기죠. 우리 약한 소독, 낮은 수준의 기구, 비위험 기구라고 하죠. 대소변기나 청진기, 혈압계, 심전도 기계 또는 체온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알코올로 닦아주기만 해도 됩니다. 어디 소독 기구에 넣지 않죠. 따로. 자, 멸균 소독해야 되는 거는요. 앞부까지 다 사멸시켜야 되는 거. 고위험 기구라고 합니다. 우리 수술 기구들, 드레싱 세트, 이동 겸자는 멸균 소독하게 되고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준위험 기구라고 해서 내시경유나 후두경날, 호흡치료기구, 우리 산소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은 높은 수준의 소독을 좀 거쳐야 되는 거죠. 77번 여성 회음부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 음순을 닦을 때 소독솜을 매번 바꾸도록 합니다. 자, 한 번 사용한 거 버리고 또 새 걸로 또 다른 쪽 사용하고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 2번에 항문에서 요도 순서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주도록 합니다. 자, 3번에 75% 알코올 사용하면 안 돼요. 알코올은 어떨 때? 우리 주사 놓을 때 주사바늘 들어가는 부위에 알코올 적용하고요. 자, 어디도 알코올 소독하는 부위는 없어요. 자, 4번에 대음 순 다음, 소음 순 다음 요도의 순서대로 닦아주도록 하고요. 5번에 수건을 사용할 때 대음 순 정도 닦아줄 수 있고요. 회음부 간호는 소독솜으로 하지 수건으로 하진 않지만 대음 순을 닦아줄 때는 외음부로 닦아줄 때는 수건 한 면을 사용하고 또 다른 면을 사용해야죠. 같은 면을 사용해서 닦으면 안 되겠습니다. 78번 멸균 장갑 착용법.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멸균된 부위는 멸균된 부위끼리 만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약간 까만 게 사람 손인 것 같고 하얀 부분이 우리 멸균 장갑 같아요. 자, 1번 보시면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 다시 다른 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어때요? 멸균된 부위가 오염되게 된다. 2번도 마찬가지죠. 자, 3번 같은 경우 멸균끼리는 만나도 돼. 지금 양쪽 다 장갑을 꼈기 때문에 멸균끼리 손바닥끼리 만나는 건 괜찮은데 지금 멸균되지 않은 부위를 막 솜으로 잡고 있죠.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자, 4번은 괜찮아요. 4번은 우리 똑바로 한쪽 다 끼고 나서 접은 부위를 살짝 이런 식으로 잡아서 다른 부분에 닿지 않도록 펴줄 수가 있어요. 접힌 부위. 자, 5번은 안 되죠. 장갑 끼고 멸균 장갑 끼고 이 되지 않은 쪽을 접촉했을 때 이 장갑이 오염이 되게 되는 거죠. 자, 79번 비치료적 의사소통 인 것은 물었습니다. 자, 웬만하면 치료적 의사소통인 것은 묻는데
자, 그러면 치료적 의사소통이 아닌 것을 찾아보면 답은 3번이죠. 그래요. 약만 잘 드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환자에게 이거는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지시 명령할 수도 없고요. 자, 이렇게 약만 잘 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치료적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뭐 이런 거. 자, 1번에 기분이 어떠세요? 묻거나 4번에 얼마나 아픈지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건 개방적 질문으로 치료적 의사소통이 맞습니다. 자, 폐쇄적 질문은 어떤 거겠어요? 폐쇄적 질문은 환자에게 가 아니면 나의 이제 답지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선택하게 하는 거죠. 찌르는 듯이 아프세요? 누르는 듯이 아프세요? 이런 건 폐쇄적 질문이지만 환자분이 느끼는 그대로 말씀해 보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개방적 질문으로 치료적 의사소통이 맞고요. 자, 2번에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이런 거 경청 공감하는 것도 치료적 의사소통이죠. 80번 요추천자 후 환부가 젖은 것 같다고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사항은요. 환부를 살펴본다. 2번이죠. 당연히 젖어 있다고 하면 환부 상태를 봐야 되니까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이후에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간호를 적용하거나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추천자한 환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앙화의 자세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일단 환부를 우리가 살펴봐 줘야 됩니다. 자, 81번 수술 후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을 위해서 취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2번이죠. 조기 이상을 취해준다. 자, 우리 수술 합병증으로 혈전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혈전증은 왜 생기냐면요. 우리 수술하고 아프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혈액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혈액은 성질이 순환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혈액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혈액이 멈췄어. 나 굳어야 되나? 이 생각하면서 굳어버린다고요. 그게 생겨서 덩어리가 생기는 게 혈전증이고 그 혈전증이 혈관을 흘러다니다가 혈관을 어딘가를 딱 막으면 그게 심장혈관을 맞으면 관상동맥이 막힐 수가 있고 그죠? 뇌동맥을 막으면 또 뇌경색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전증 예방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건 최대한 빨리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기 이상. 자, 조기 이상 하지 못하면 누워서라도 우리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게끔 관절 범위 가동 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술 후에 혈전증 예방을 위해서 조기 이상 시켜주지만 또 더 중요한 거 있었죠? 우리 기침과 심호흡을 권장해야 되죠. 이유는 호흡기 합병증인 무기폐,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죠.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2번 두개강 내압 상승 시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15도에서 30도 머리를 상승시킨다. 엄청 중요합니다. 머리 압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상승시켜 줌으로써 머리에 있는 압력을 좀 낮춰줄 수가 있어요. 중력으로 인해서 머리를 상승시켜야 돼요. 자, 우리 두개강 내압이 상승될 때 언제가 있냐면 뇌출혈이 있거나 뇌경색이 있거나 뭐 뇌수종이 있거나 또 뇌에 그 종양이 있을 때 뇌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뇌압이 올라가면 통증도 심하고 두통도 심하고 또 나중에는 의식소실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트렌델렌버그 체위는 다리를 올려주는 거니까 다리를 올려주면 오히려 머리 압력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안 돼. 절대 안 되고 3번에 복위 자세는 엎드린 자세이기 때문에 또 아니고 자, 체위 변경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머리 압력을 낮춰줘야 돼요. 자, 5번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준다 안 됩니다. 우리 머리 손상 환자들은요. 자극을 주게 되면 경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83번 환자가 심장 수술을 받았다. 폐를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체위는요. 반자위 되겠습니다. 반자위 또는 파울러시 체위죠. 폐가 확장되는 자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 질환 환자들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자세도 반자위 되겠고요. 산소요법 적용되는 환자들도 마찬가지 반자위 취해줘야 되겠습니다. 84번 연하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의 식사 모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4번이죠. 음식을 삼킬 때 상체를 숙이고 턱을 당겨야 되죠. 연하곤란이 있으면 잘못해서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이 될 우려가 있어요. 흡인이 되면 흡인성 폐렴이 올 수도 있고 또 질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도를 닫아주는 자세인 고개를 숙인 자세죠. 우리 코피 났을 때도 고개를 숙여주라고 한 이유가 기도를 막아주기 위해서. 자, 음식 삼킬 때 상체를 숙이고 턱을 당겨서 먹게 되면 기도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1번에 너무 빠르게 식사를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도록 해야 되고요. 자, 2번에 액체 음식은 오히려 기도로 더 잘 넘어가요. 어느 정도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좋고요. 자, 편마비 환자의 경우 마비가 있는 쪽으로 음식을 주면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씹을 수가 없는데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음식을 주게 되고, 그리고 측위로 누웠을 때도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음식을 줍니다. 자, 5번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게 되면 침이 더 많이 나와서 또 기도로 잘못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맛이 강한 음식은 주지 않도록 합니다. 자, 85번 병실 환경 관리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환자에게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한다 입니다. 자, 2번에 창문의 크기는 우리 환기 목적이라면 바닥 면적의 20분의 1, 그리고 채광 목적이라면 바닥 면적의 10분의 1로 합니다. 3번에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바닥 청소할 때 빗자루를 사용하면 안 돼요. 4번 창문을 닦을 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닦아야 돼요. 5번 햇빛이 병실로 직접 들어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커튼을 좀 쳐줘야 됩니다. 86번 대상자에게 좌욕을 실시하려고 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 어지럽거나 피로감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도록 합니다. 혈관이 더운 물에 확장되면 혈압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즉시 중단하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쪼그려 앉는 자세 하기보다는 걸터 앉는 자세로 해야 되죠. 쪼그려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요. 걸터 앉아서 좌욕 실시하고요. 물의 온도는 너무 높아요. 55도는 너무 높고 40도에서 43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자, 4번에 혼자 절대 주면 안 되죠. 환자를 안전 목적에서 절대 혼자서 두게 하면 안 되고요. 안에서 문을 잠그는 것도 되지 않죠. 자, 87번입니다. 신체가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관절 운동은요. 답은 1번 외전 되겠어요. 우리가 PT 체조 하잖아요. PT 체조 하는 게 외전, 내전, 외전, 내전 하는 거예요. 저 팔을 바깥쪽으로 또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린 자세 외전, 다시 차렷하면 내전 되는 거죠. 자, 2번에 외번은 다른 말로 외반이라고도 해요. 외번은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보는 거죠. 오른쪽 그림처럼.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본 걸 외번 또는 외반이라고 하고요. 발바닥을 안쪽으로 보게 했을 때 네번 또는 네반이라고 합니다. 자, 3번에 회내는 손바닥 회자예요. 손바닥을 안쪽으로 딱 접었을 때 손등이 위로 오잖아요. 손등이 위로 오는 자세를 회내 자세. 반대로 자, 손목을 바깥쪽으로 제껴봐요. 그럼 손등이 위로 오게 되죠. 손등이 위로 오는 자세는 회외 자세라고 해요. 저는 해부학 할 때 해부학적 자세가 회외 자세잖아요. 손바닥이 앞으로 오는 자세, 회외 자세, 외로운 사람의 자세. 외로운 사람 누구? 해부학적 자세를 한 사람. 얼굴 보면 되게 외로워 보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손바닥이 위로 온다, 회외 자세, 손등이 위로 온다, 회내 자세.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번에 외회전 좀 어렵죠. 외회전은 무슨 자세냐면 이런 자세. 어깨만 봤을 때 어깨가 외회전하고 있어요. 자, 팔꿈치 보지 마세요. 팔꿈치는 지금 그냥 굴곡되어 있어요. 팔꿈치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 어깨를 보셨을 때 어깨 관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외전 한번 하고 회전했죠. 회전. 장축을 축으로 돌리는 거죠. 바깥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외회전 자세는 손 모양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외회전. 자, 과신전은 과하게 신전된 거죠. 자, 신전이 해부학적 자세를 벗어난 거, 과하게 신전한 거는 뒤로 젖힌 자세. 목을 뒤로 젖혔다, 팔을 뒤로 젖혔다, 다리를 뒤로 젖혔다 하면 과신전 되는 거예요.
88번 문제. 악마 위로 누워있는 환자에게 발 지지대를 해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 족저 굴곡을 예방하기 위해서다입니다. 자, 발족자고 저는 발바닥 저자예요. 족저 굴곡이라는 것은 발바닥 쪽으로 굴곡이 되어 있다. 자, 이런 까치발 자세가 되는 거죠. 자, 와상 환자들은요, 오래 침대에 누워서 발을 걷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굽게 되는 하수족이라고도 해요. 족저 굴곡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 지지대를 해줘서 족저 굴곡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89번 문제. 골다공증 대상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를 하면 골다공증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죠. 우리 칼슘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어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은 비타민 D라고 하는 거. 자, 1번에 보면 골 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 밀도는 골 조직을 말하는 건데 골 조직이 그만큼 빼곡하면 촘촘하면 골절의 위험도는 더 감소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여성 호르몬은 감소가 되면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 갱년기 여성들 폐경이 되고 나면 에스트로겐 그 분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3번에 부신피질 호르몬은요. 이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효과는 좋아요. 이게 약제로 사용하면 스테로이드라고 하죠. 일시적으로 효과는 좋은데 이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을 더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4번에 골절을 막기 위해서 체중 부하 운동을 피한다가 아니고 체중 부하 운동은 골다공증에 아주 좋은 운동, 그 중에 걷기 운동을 장려하는 거죠. 9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환아에게 팔꿈치 구부리지 못하게 하는 팔꿈치 보호대는요. 4번이죠. 팔꿈치 보호대. 이 문제의 답이 있네요. 팔꿈치를 이렇게 접지 못하도록 팔꿈치 아래 위로 이렇게 보호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맥 주사 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소양감이 심한 수두 같은 거 걸린 환아에게도 긁지 못하도록 이렇게 팔꿈치 보호대 해줄 수가 있죠. 자, 91번 유치도뇨관 삽입 시 회원부 간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소독하도록 합니다. 요도에서 항문, 위에서 아래 한 번 사용한 소독솜은 버리고요. 자, 2번에 자, 우리 대음순 다음에 소음순 다음에 요도 순서대로 닦아주도록 합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대음순, 소음순, 요도의 순서. 자, 3번에 우리 유치도뇨관 삽입할 때의 자세는 측위가 아니라 뭐다? 배횡와위. 자, 앙와위 자세에서 무릎을 굳힌 채 다리를 벌려주는 거 배횡와위 자세 되겠습니다. 자, 4번에 휴지로 닦아주면 안 되죠. 소독솜 이용하게 되고요. 5번도 마찬가지. 우리 유치도뇨관 삽입할 때는 무균으로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균 장갑, 멸균 장갑을 착용해야 되죠. 자,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왼손으로 우리가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환자의 대음순을 벌리게 되잖아요. 왼손으로 처음에 엄지와 검지 또는 중지로 대음순을 벌린 다음에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도뇨관을 다 삽입할 때까지. 자, 우리가 왼손을 일단 대음순을 여는 동시에 왼손은 오염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2번 아기의 발달 과정 순서로 옳은 것은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목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 가누기, 뒤집기, 앉기, 기기, 걷기 순서다. 자, 우리 목 가누기 언제 합니까? 우리 100일 잔치 할 때 애기 범보 의자에 앉혀놓으면요. 조금 이제 막 사진 좀 찍고 하면 고개가 툭 떨어져요. 자, 3개월쯤, 100일 잔치 할 때쯤 목 가누기 하고요. 자, 뒤집기 언제예요? 뒤집기가 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긴장성 경반사가 소실되는 시기 4개월이죠. 4개월. 이 4개월의 아이들이 긴장성 경반사가 사라지면서 뒤집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앉기는 언제예요? 혼자 앉는 거. 잡아주면 앉는 게 3, 4개월이고요. 3, 4개월. 이 범보 의자에, 그러니까 의자를 그냥 앉히는 게 아니고 혼자 못 앉기 때문에 허리를 받쳐주는 의자에 앉힐 수 있는 거고요. 혼자 앉는 것은 엉덩이 힘이 내려오는 6개월. 숫자를 보면 오뚜기 같이 생겼잖아요. 6개월에 혼자 앉기 합니다. 자, 기기는 언제예요? 기기. 자, 기기는 팔을 옆으로 눕혀보세요. 개미 같죠? 기어다니는 개미 8개월.
자, 걷기는 언제 하나요? 자, 기기 다음에 혼자 서기 하거든요. 혼자 서기는 10개월에 혼자 섭니다. 벽에서 떨어져 있죠. 10 숫자가. 0이 벽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혼자 서기, 그 다음에 걷기는 12개월에 하게 됩니다. 자, 93번 병원 전동시 약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자, 환자가 복용하고 있던 약은 당연히 전동할 병동으로 같이 보내야죠. 환자가 복용하고 있던 약을 같이 다른 병동으로, 이동할 병동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94번 미수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미수가 간후. 자, 답은 3번입니다. 빨기 반사가 없으면 위관 영양을 실시한다. 자, 원칙적으로 미수가는 태어났을 때 하루 이틀은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빨기 반사가 생기기 시작하면 구강으로 수유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빨기 반사가 시작되지 않아요. 빨기 반사가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서 위관을 삽입해서 위관 영양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위관 영양을 실시할 때는 처음부터 고농도의 조제율을 주게 되면 장이 괴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농도가 낮은 것부터 줘야 되죠. 멸균수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뭐 글루코스 주고, 그 다음에 분유, 이런 순서대로 주게 됩니다. 자, 만약에 황달로 인해서 광선요법을 할 때는 옷을 다 벗기고 해야 되죠. 안대와 기저귀만 채우고 다 벗겨서 골고루 광선을 피부에 쬐어주도록 해야 됩니다. 4번에 보육기내 산소를 줘야 될 때는요, 고농도 산소를 주면 안 되죠. 고농도 산소를 주게 되면 이게 눈에 닿아서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또는 미수가 망막증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실명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육기 내에 산소는 30에서 40%로 유지시켜야 되고요. 5번에 보육기와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실내 온도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아니죠. 보육기 내 인큐베이터 안에는요. 자,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일찍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37도는 못 해줄 망정, 36도는 못 해줄 망정, 30에서 32도가 적당합니다. 보육기 내 온도. 자, 실내 온도는요. 22에서 26도죠. 95번 혈압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이죠. 처음 울리는 혈류 소리가 수축기 혈압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기를 채운 상태에서 커프를 팔에 감으면 잘 안 감겨요. 감을 수도 없고 재지지도 않아요. 공기를 모두 뺀 상태에서 커프에 팔을 감고 그 다음에 커프에 공기를 채워야 되겠죠. 3번, 커프의 넓이는 상완의 3분의 2가 좋아요. 3분의 2. 규격으로 나온 게 12에서 14cm 정도 됩니다. 4번, 커프 안에 청진기를 넣고 잰다가 아니죠. 팔이 이렇게 있어요. 팔이 이렇게 팔꿈치 손 있으면 여기다가 커프를 재죠. 그리고 상완동맥에 청진기를 대죠. 커프 아래다가 청진기 넣고 재면 안 됩니다. 5번, 팔을 심장보다 높이 올린 상태로 재면 혈압이 낮게 측정될 수 있어요. 팔 높이와 심장 높이를 같게 해서 재도록 합니다. 96번,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의 위치로 옳은 것은요? 답은 4번,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 되겠어요. 우리 흉골이 이렇게 중앙에 있고 이렇게 늑골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 4, 5, 6, 7번 늑골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8번부터 이렇게 달려 있죠. 자, 그런데 이 흉골의 반에서 아랫부분 요 지점 되겠어요. 예전에는 양쪽 유두 사이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유두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 됩니다. 흉골 아랫부분에서 2분의 1 지점 알아두세요. 너무 아랫부분에 하면요, 예전에는 또 이 갈비뼈가 만나는 움푹 들어간 부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쪽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흉골 아래 검상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가 골절이 엄청 잘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흉부 압박 위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흉골 아랫부분에서 2분의 1 지점. 자, 97번. 자비소독에 대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3번이죠. 100도씨 끓는 물에 10분간 끓이는 걸 자비소독이라고 하죠. 98번. 환자 퇴원 시 안내사항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교육한다. 그리고 또 추후에 병원 방문 일자, 내원 일자를 알려준다 하거나 복약법, 식이 방법 이런 거 알려줄 수가 있죠. 99번, 환자를 침상에서 이동용 침상으로 옮길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도뇨관을 일시적으로 잠그고 이동한다입니다. 도뇨관뿐만이 아니고 모든 배액관이 있으면 다 잠그고 이동을 해야 되죠. 자, 1번에 팔다리 잡고 이동하면 안 되죠. 시트, 환자가 누운 시트를 바짝 잡아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3인 이상 신호는 눈짓으로 하면 서로 박자가 잘 안 맞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언어적 신호를 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동용 침상 바퀴는 항상 잠근 상태로 옮겨야 되죠, 환자를. 자, 드디어 100번 문제. 상처에 붕대 감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3번입니다. 말단에서 중심으로 감도록 합니다. 자, 1번에 상처 부위에는 삼술물이 있거나 상처 부위는 느슨하게 묶도록 해주고요. 두 번째, 말단이 잘 보이게 감아줘야 되죠. 그래서 혈액순환 상태, 부종, 청색증, 감각 이런 걸 계속 사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관절은 약간 굽힌 상태에서 감도록 하고요. 5번에 상처 부위 위에서 매듭을 짓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상으로 19회 모의고사 다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